조조와 유비의 협공. 원술은 회남이 땅이 넓고 비옥하여 양식이 풍부한 데다 자신이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다녔다. 옥새의 주인이 곧 황제이다. 그는 진짜 황제가 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원술은 친히 칠로대군을 이끌고 여포를 치러 갔다. 여포를 굴복시켜 황제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다. 여포의 모사 진등은 여포를 위해 이간책을 내놓았다. 진등의 내부 이간책이 성공하여 원술의 군대는 분열이 일어났다. 거기다 관우의 무공까지 가세하여 여포의 군대가 몰아치니 원술의 군대는 대패하여 물러가야 했다. 조조는 원술이 여포에게 대패하여 기가 꺾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에 굴복시키겠다. 그는 전에 약속한 대로 유비 손책과 손을 잡고는 원술을 토벌하러 갔다. 원술은 여포와의 패전에서 손실이 큰 데다 천하의 영웅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러 오니 속수무책이었다. 원술은 그들의 위풍과 기세가 두려워 마주하여 싸우기는커녕 굳게 성문을 잠그고는 아예 상대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버티고 있으면 물러가겠지. 원술은 그저 조조 연합군이 양식이 떨어져 돌아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연합군은 함부로 공격에 나설 수가 없었다. 수비를 두텁게 하고 있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원술의 무응대 작전이 맞아떨어져 조조와 연합군 진영의 군량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17만 조조의 대군은 양식과 말먹이가 떨어져 가자 동요하는 기미가 나타났다. 아무래도 물러나야 할 듯 싶다. 조조는 군대를 퇴각시키기로 결정했으나 병사들의 원망을 잠재우려면 희생양이 필요했다. 조조는 군량 창고직이 왕후의 목을 베어 장대 끝에 꽂았다. 창고직이 왕후가 군법을 어기고 감히 군량을 훔쳐내니 차명에 처했다. 조조는 모든 군사들이 볼 수 있도록 방을 붙였다. 물론 조조는 군량이 모자람은 왕후의 탓이 아님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후에 조조는 왕후의 처자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었다. 건한 3년 장수가 또 한 번 난을 일으키니 조조가 이를 진압하러 출정했다. 때는 바야흐로 벼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였다. 조조는 삼군에게 엄히 명했다. 벼를 밟아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차명에 처하겠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조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는 바람에 보리밭으로 뛰어들어가 온통 휘저어 놓는 사태가 일어났다. 조조는 약속한 법규를 지킨다며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 왜 이러십니까? 장군들이 크게 놀라 간곡히 말리니 조조는 자신의 머리털을 잘라 참수형을 대신했다. 조조가 스스로 벌하여 자른 머리털을 전시하여 삼군에게 보이니 모두 조조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군법을 목숨 걸고 지켰다. 조조의 군사들이 남양을 포위한 뒤 조조는 작전을 짜기 위해 사흘간 성곽을 맴돌며 형세를 살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장수의 모사 가후는 조조의 계략을 알아차리고는 장수에게 일러주었다. 조조는 성 동남편의 수비가 견고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략으로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동남쪽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으시고 겉으로는 서북 쪽의 방위에 힘쓰는 듯 가장하십시오. 장수는 탐복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대의 계책이 쓸만하다. 결국 조조는 가후의 계략에 빠져들어 병사를 5만이나 잃고는 대패하여 도망치는 꼴이 되었다. 조조의 패군이 안중현으로 도주에 달려왔을 때 조조는 문득 그곳의 기이한 산세와 험준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매복을 하면 유리하겠다. 조조는 장수와 유표의 군사가 그의 귀로를 끊을 것임을 알아챘다. 조조는 즉각 험한 길을 뚫어 통하게 하고 기마병을 매복시켜 장수와 유표의 군대를 유인했다. 조조의 계략에 넘어가 뒤통수를 맞은 이들 군대는 얼마 남지 않은 조조의 패잔병들에게 역전패를 당하였다. 이때 갑자기 조조에게 날아든 첩보가 있었으니 원소가 조조가 없는 틈을 타 군사를 일으켜 허도로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이었다. 뭐라고? 어서 돌아가야겠다.
조조는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를 잃고 싶지 않아 군사를 철수시켜 허도로 귀환하려 했다. 이럴 때 우리가 공격을 감행해야 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조조는 꾀가 많은 위인이라 후퇴를 하더라도 방비를 해놨을 것입니다. 조조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유표와 장수는 가후가 간곡히 말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를 몰아 조조를 추격했다. 결국 그들은 조조가 후방에 배치해놓은 정예 부대에 참패를 당하였다. 이번에는 조조군을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가후는 돌아온 그들에게 이번에는 조조를 쫓아가 뒤를 치라고 권했다. 이미 후방 공격을 막아냈던 조조 군대의 후방 수비는 방심하고 있던 까닭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가후의 계교로 장수와 유표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원소는 조조가 회군하여 돌아오자 작전을 바꾸어 허도를 치는 대신 손책을 공격하기로 했다. 조조는 원소를 뒤쫓지 않았다. 모사의 계략에 따라 먼저 내부의 오랜 근심거리인 여포를 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조조는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여포를 제거할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조조의 밀서 내용을 알게 된 여포가 한 발 앞서 병마를 이끌고 와 유비가 머물고 있는 소패를 포위했다. 조조와 한통속이 되어 날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니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유비는 여포가 선수를 치고 공격을 해오자 덜컥 겁이 났다. 조조에게 원군을 요청해야겠다. 유비는 급히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상황의 절박함을 알리고는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여포는 소패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조조의 군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었다. 의기양양하게 말머리를 돌린 여포군이 승세를 몰아 소패를 치니 유비는 여포에게 당해낼 길이 없었다. 뜻밖의 부딪힌 전쟁통에서 유비는 여포의 군대에게 쫓겨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다. 나 홀로 달아나야 하다니 신세가 비참해지는구나. 유비는 가족과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할 새도 없이 간신히 단신으로 말에 올라 소패성을 도망쳐 나왔다. 도둑길에 성 밖에서 손건을 만난 유비는 손건과 함께 우선 조조를 찾아가 후위를 기약하기로 했다. 적은 내부에 있었다. 여포의 모사 진등 진규 부자는 여포의 운과 능력이 다했음을 알고 조조와 은밀히 내통했다. 조조는 여포 진영의 약점과 기밀을 손쉽게 알아내어 서주와 소패를 공격했다. 이런 내막을 꿈에도 모르는 여포는 조조의 군대에 몰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도피하고 후위를 도모해야겠다. 서주와 소패를 빼앗긴 여포는 모사 진군과 가솔들을 데리고 합의성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합의로 들어와 겨우 숨을 돌리는 것도 잠깐. 조조의 군대가 다시 합의로 쳐들어왔다. 진궁은 여포에게 조조를 물리칠 계략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진궁의 계략을 받아들여 출전 준비를 하는 여포의 발목을 잡는 이들이 있었으니 여포의 처첩들이었다. 장군, 제발 저희들을 생각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성을 나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병고를 당하시게 되면 저희들 역시 모조리 목을 메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녀들은 전장에서 여포를 잃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여포에게 매달리며 성문을 굳게 잠그고 들어앉아 처자를 돌볼 것을 눈물로 청했다. 여포는 이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진궁의 전략은 뒤로 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여포는 출전을 포기하고 처첩들과 함께 성 안에 머물며 술로써 근심을 달래니 이를 보는 진궁은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끝내 조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는 것인가. 여포에게서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던 야심찬 영웅 호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진궁은 체념하여 한숨과 탄식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간 종국에 우린 모두 당하고 만다. 고민과 번뇌를 참기 힘들어 술에 의지하던 여포가 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 금주령을 내렸다. 그러다 하루는 여포 수하에서 많은 공덕을 쌓은 부장 후성이 사소하게 금주령을 어겼다 하여 모진 태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본 장군과 병사들은 여포에게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아무래도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조는 인재들을 중히 여긴다고 했어. 후성과 송원, 위속은 같이 공모하여 여포를 배반하고 모반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후성은 여포의 적토마를 훔쳐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의 군사가 밀물처럼 밀려오자 여포는 혼비백산하여 이를 겨우 막아냈다. 전투가 잠잠해졌을 때 여포는 성로의 의자에서 쉬다가 누적된 피로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이를 틈타 송원은 여포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위속과 함께 여포를 의자에 꽁꽁 묶었다. 이놈들이 날 배신하다니! 여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조조의 병사들은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칠세라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포와 진궁은 순식간에 조조의 군사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조조와 유비는 백문로에 올라 군사들이 포박해온 여포와 그의 모사 진궁을 내려다보았다. 조조는 의롭고 영특한 진궁에게 미련과 예정이 남아있었다. 난 추호도 두렵지 않으니 어서 죽이시오. 진궁과 조조가 공존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조조는 아쉬움과 애통함을 무릅쓰고 진궁을 차명에 처했고 진궁은 떳떳이 죽음을 맞이했다. 여포는 죽음이 두려워 조조와 유비에게 온갖 말로 용서를 구하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소용없었다. 목을 베어라! 야심에 눈이 멀어 배신을 밥 먹듯 했던 여포는 결국 처형당하여 그 목은 성곽 높이 전시되었다. 여포의 수하에 있던 부장 장료도 조조 앞으로 끌려 나왔다. 장료는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조조에게 욕을 퍼부었고 조조는 녹이 충천하여 칼을 뽑아들고 당장 그를 죽이려 했다. 곁에 있던 유비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고 관우도 무릎을 꿇고 빌며 장료를 살려줄 것을 간청했다. 그와 같은 기계의 장수는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조조 역시 마음속으로 장료의 충의와 호기에 탐복하고 있었기에 이내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손수 장료의 결박을 풀고 상좌로 청에 앉혔다. 장료도 이들의 의기에 감복하여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뜻한 바를 이루고 군사를 거두어 허도로 돌아와 유비와 함께 헌제를 아련했다. 노고들이 많았소. 원래 유비의 인품과 덕망을 높이 샀던 헌제는 족보를 따져보더니 자신의 아저씨 뻘이 된다 하며 유비를 숙부로 모셨다. 황공하옵니다. 이때부터 유비를 일컬어 황제의 숙부라는 의미로 유황숙이라 부르는 이가 많아졌다. 알 수 없는 유비의 속내. 이로부터 얼마 뒤 조조는 내켜하지 않는 헌제를 억지로 청하여 사냥길에 나섰다. 사슴을 본 헌제가 활을 3번이나 쏘았으나 맞추지 못하자 활을 조조에게 빌려주며 말했다. 경히 한번 저 사슴을 쏘아보시오. 조조는 활을 받아들더니 단번에 사슴을 명중시켰다. 군신들은 이를 헌제가 쏘아 맞춘 것으로 잘못 알고는 앞다투어 헌제 앞으로 몰려들어 하례를 올렸다. 허허, 그래. 조조가 감히 헌제를 막아서고 그 앞에서 태연스레 군신들의 하례를 받으니 관우는 분을 참지 못하고 조조를 향해 검을 빼들려 했다. 조작자가 폐하를 모독하다니. 유비가 이를 보고 서둘러 저지하였다. 아우님 참으시게. 아직은 때가 아닐세. 헌제는 조조의 행태가 괘씸하고 분했으나 어쩔 힘이 없었다. 궁으로 돌아온 헌제는 복황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복황후에 붙인 보관이 황제를 위로하며 말했다. 동귀비의 아버지인 동승이 폐하의 근심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조를 몰아내고 왕권을 부흥시킬 방법을 찾던 이들은 도포와 옥대를 지어 국구 동승에게 하사키로 했다. 옥대 속에는 헌제가 피로 쓴 조서가 숨겨져 있었다. 도포와 옥대를 하사함은 이 조서를 동승에게 은밀히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동승은 황제에게서 도포와 옥대를 하사받고 궁을 나오다가 우연히 조조와 마주치게 되었다. 황제께서 찾으셨다고요? 조조는 동승이 헌제에게 불려간 연유를 묻고는 불현듯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다. 조조는 동승이 하사받은 옥대를 달라고 하여 걸쳐보더니 흡족해했다. 아주 훌륭하군요. 국구대감은 이것을 내게 양보할 마음은 없는지요? 간귀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조조에게 동승은 겁에 질려 정색을 하였다. 절대 그럴 수 없소. 이것은 황제께서 하사하신 것이오. 동승은 완곡히 거절하였다. 간신히 조조의 의심을 피해 도포와 옥대를 가져온 동승이 드디어 헌제의 조서를 찾아냈다. 그는 충신이었다.
헌재의 마음을 헤아린 동승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 맹세의 글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동승은 헌재의 혈서를 받들어 대신 왕자복, 종집, 오석, 오자란, 마등, 유비 등과 함께 비밀스레 손을 잡고는 함께 한나라 왕실을 일으킬 것을 굳게 맹세했다. 동승과 뜻을 같이하여 조조를 제거하고 한나라를 지키기로 한 유비는 계획의 비밀을 지키느라 하루같이 조심에 조심을 더했다.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거처에서 야채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뿐이었다.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더니. 유비의 깊은 속을 알 턱이 없는 장비와 관우는 처나 대업을 도모하지 않는 큰형님이 이상하고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도대체 우리 형님은 농부요 아니면 군주요? 유비는 아우들의 원망에도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하루는 조조가 유비를 청하여 따끈한 술을 대접하며 함께 영웅을 논하였다. 유비는 품고 있는 뜻을 조조가 눈치챌까 두려워 계속 엉뚱한 대답만 하며 참된 영웅을 말하지 않았다. 반면 조조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무릇 영웅은 우주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네. 이 천하를 삼킬 뜻을 가진 자란 말이지. 조조는 손가락으로 자신과 유비를 가리킨 다음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지금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자는 자네와 나 둘뿐일세. 허! 이 말을 들은 유비는 너무나 놀라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때마침 벼락이 크게 치니 유비는 짐짓 벼락 소리에 놀란 척하며 젓가락을 도로 집어들었다. 조조가 이를 보고 물었다. 천하대장부가 어찌하여 한낱 벼락 소리에 그리도 놀라나? 유비는 조조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둘러댔다. 성인들께서 이르시길 벼락 소리를 들을 때는 반드시 경외심을 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조는 이런 유비의 모습에 그가 천하를 두고 다툴 마음이 조금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놓았다. 유비도 그 자리를 빠져나와 조조의 간특한 눈길을 피한 데 대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느 날 원술이 옥새를 형 원소에게 돌려주려고 길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소 원술 형제가 손을 잡는다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유비는 원술이 반드시 서주를 지날 테니 가서 그 길을 끊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것은 좋은 계책이요. 조조도 이를 허락하고 황제의 조서를 받들어 병력 5만을 내리고 주령과 노소를 딸려보내 유비와 동행하게 했다. 유비가 병마를 끌고 길을 떠나자 문득 조조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가만, 이것은 혹시... 유비를 놓아줌은 용을 바다에 보내고 범을 산에 풀어주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조조는 급히 허저를 보내 유비에게 속히 귀환하라 명했지만 유비는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허도로 돌아가길 거부했다. 난 황제의 조서를 받고 행하는 몸이니 내 의사와는 상관없소. 명령을 수행할 따름이요. 유비 수하에서 천하의 명장인 관우, 장비, 주령, 노소가 한마음이 되어 싸우니 원술의 군사들은 단숨에 꺾였다. 원술은 유비에게 완전히 대패하자 강정으로 도주하여 잠시 머물렀다. 허기가 지는구나. 원술은 배가 고팠으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형편없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원술 수하의 부하들도 심한 고생으로 지극히 원술을 원망하며 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있었다. 원술이 종자에게 명령했다. 꿀물 한 사발만 가져오너라. 종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꿀물이라뇨? 있는 것은 핏물뿐입니다. 원술은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었다.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진 원술은 순간 입에서 한 사발의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다. 원술이 죽자 서구라는 자가 옥새를 훔쳐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는 서구에게서 옥새를 받아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드디어 이것이 내 품 안으로 들어왔는가. 원술이 급사하자 유비는 군마를 서주에 주둔시키고 주령과 노소는 조조에게 돌려보냈다. 유비는 서주의 털을 잡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 마음먹고 있었다. 조조는 유비가 그대로 서주에 머물고 부하들만 돌려보내자 유비의 속마음을 읽고는 대노하여 펄펄 뛰었다. 조조는 모사 순욱의 말에 따라 서주 수장 차주에게 밀서를 띄워 유비를 죽일 것을 명하였다. 유비를 없애라고?
밀서를 받은 차주는 성 밑에 매복해 있다가 유비가 민심을 살피고 돌아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진등이 몰래 서신을 보내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형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관우는 단칼에 차주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고 서주는 다시 유비의 손안에 들어오게 되었다.